김지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지입니다. 전 오늘도 이곳 광화문 청계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라임의 몸통으로 알려진 김봉현 전 회장이 자기의 지인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입수됐습니다. 야, 걱정하지 마. 형이 언제 그렇게 돈 안 쓰는 사람이야? 청와대와 금융이 다 내 사람들이야. 라고 주장하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자, 이 문자 메시지 논란이 일파만파입니다. 실제로 금융위에서 청와대로 간 행정관은 이 라임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되기까지 했습니다. 진짜로 청와대와 금융위가 다 자기 사람들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혼자 센 척한 걸까요? 잠시 후에 깊숙이 파헤쳐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지의 노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정말 이모 대표에게 5천만 원을 받았느냐? 강기정 전 수석은 절대 아니다 라고 법적 조치까지 취한 상황입니다. 김봉현 전 회장은 내가 분명히 5천만 원 주라고 줬다 라고 주장하는 상황입니다. 자, 이 실마리를 풀어내는 건 청와대에서 강기정 대표가 돈 전달책 이모 전 대표를 만났다는데 그 기록과 출입 기록 요거를 좀 살펴보면 될 것 같은데 청와대가 검찰에게 그 출입 기록 줄 수 없다 거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와대는 정말로 중요한 건데 왜 출입 기록 제출을 거부하고 있을까요? 궁금합니다. 잠시 후에 청와대 입장과 논란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정한신문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먼저 나왔군요. 한겨레부터 볼까요? 동아가 나왔습니다. 네. 자, 왔다 갔다 하네요. 라임 김봉현 금감원이고 민정실이고 다 내 사람이다 라고 사업 파트너에게 문자 보낸 문자가 입수됐습니다. 잠시 후에 공개합니다. 그러면서 야, 형은 돈 안 아껴 라고 문자 보냈습니다. 의미심장합니다. 금감원이고 청와대 민정실이고 다 내 사람들이다. 그런데 실제로 청와대의 한 행정관은 이 사건과 연루돼서 법적 처벌을 받은 상황입니다. 정말로 김봉현 전 회장의 주장대로 청와대고 금감원이고 다 내 사람이었던 걸까요? 아니면 김봉현 회장의 일종의 블러핑에 불과했던 걸까요? 잠시 후에 조명해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겨레 신문입니다. 중국의 중까지도 안 가고 지읒만 건드려도 얼굴부터 바꾼다. BTS 한국전쟁 발언을 격하게 비난한 중국 네티즌들 환구시보까지 부추기며 불매 거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 BTS뿐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효리 때도 그랬고 상품, 문화, 스포츠 모든 영역이 표적이 되고 있다라고 한겨레신문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한 보도가 떴는데 중국의 BTS 팬을 폭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우리 BTS의 당당한 수상소감이 얻어맞을 짓이었나요?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우리 외교부 장관은 왜 이 이슈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지 않고 가만히 있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오늘 나왔습니다. 잠시 후에 살펴봅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몇 분이 줄 선 겁니까? 9팀이 지금 줄을 섰는데 줄 쓴 이유 전셋집 좀 보여주세요. 계약하게. 요즘 전세 품귀 현상. 새로 매물로 전세가 나왔다 하면 이렇게 여러 팀이 줄을 선다고 합니다. 전세값도 줄줄이 올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묻고 싶은 건 정부의 임대차법 등 이번 부동산법 개정이 과연 효과를 발휘하고 있는 걸까?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안정적인 전세에 도움이 되고 있는 것까? 의문이 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잠시 후에 이분들 왜 줄 섰는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한국경제입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의 회장으로 오릅니다. 오늘 긴급 이사회 열고 선임, 사업재편 그룹 혁신을 진두지휘하게 된다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정몽구 회장은 명예회장으로 추대됩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저와 함께 등판한 등판 선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돌직구쇼의 전담 변호사이자 오늘도 법전 들고 출근한 정영진 변호사님 나왔습니다. 네. 국민의힘의 소장파 소신파 국회의원 3선의 중진 김용태 전 의원 모셨습니다. 돌직구쇼의 좌장이자 서울시 정무 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용주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전직 청와대 출입기자 출신의 베테랑 이재명 부장 나왔습니다.
모두들 어서 오세요.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준비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는 거부. 청와대가 출입 기록을 거부했습니다. 강기정 전 수석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서라도 돈 전달책과 강기정 전 수석이 어디서 만났는지 그 출입 기록이 공개가 돼야 할 텐데 청와대가 이를 거부했다. 왜일까요? 왜 검찰에 주지 않은 걸까요? 잠시 후에 청와대 입장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역풍. 중국이 BTS의 수상 소감을 문제 삼았다가 역풍이 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계속 문제 삼고 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아홉팀. 9팀이 아파트 복도에 길게 줄 섰습니다. 전세 때문이라네요. 잠시 후에 살펴보겠습니다. 김재 돌직구쇼. 오늘의 톱 뉴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금감원이고 청와대 민정실이고 다 내 사람들이다. 수천억과 1조가 넘는 피해액을 낳은 라임 사태의 몸통인 김봉현 전 회장이 사업 파트너에게 이렇게 문자를 보냈다라고 합니다. 금감원과 민정실은 다 내 사람. 세간의 의혹은 이게 권력형 비리가 아니냐라는 의심입니다. 더욱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제대로 수사를 하고 있지 않은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이 문자 메시지가 공개가 된 겁니다. 함께 보시죠. 야, 너는 알잖아. 형이 일 처리할 때 경비 안 아끼는 사람이든가. 금감원이고 민정실에도 다 형 사람이요. 흐흐흐. 라고 문자를 사업 파트너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가 입수가 됐습니다. 작년 5월에 지인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입니다. 오늘 조선일보에 보도되고 있고요. 동아일보에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민정실과 금감원이 정말로 라임의 김봉현 등등과 깊숙이 연루가 돼 있는 것이냐라는 세간의 의혹이 오늘의 주제고 그 가운데 이 문자 메시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문자 2달 뒤 작년 7월 22일 경제매체의 보도로 라임 사태가 수면 위로 떠오릅니다. 첫 보도 엿새 뒤 작년 7월 28일 김봉현 전 회장 최근 법정에서 진술했는데 7월 28일 이 전 대표를 통해서 강기정 청와대 수석에게 5천만 원을 줬다. 라고 문자로. 그러니까 아까 그 문자 보낸 거 있잖아요. 민정실하고 금감원 다 내 사람이다. 라는 문자를 보내고 2달 뒤에 돈을 줬다. 라고 김봉현 전 회장이 최근에 진술을 법정에서 그것도 하고 나선 겁니다. 게다가 이 문자 내용대로 실제로 금감원에서 청와대의 경제수석실로 파견된 행정관이 뇌물 받고 주요 정보를 빼돌렸다라는 혐의로 지금 1심에서 징역 4년까지 청와대 전 행정관이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자 전직 청와대 수석도 거론됐고 실제로 청와대 행정관과 금감원 출신 행정관이 징역 4년의 1심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김봉현 전 회장의 문자가 허위가 아닌 것 아니냐, 실제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더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야당의 김용태 전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야, 형이 어디 돈 아끼는 사람이냐. 금감원하고 청와대 민정실하고 다 내 사람이다. 라고 문자를 보냈네요. 이 금융권에는 왕왕 저런 사기꾼의 허풍이 있기 마련입니다. 사기꾼의 허풍이다. 근데 문제는 이 앞뒤 정황이 너무나 석연치 않은 게 많기 때문에 지금 강기정 전 수석은 무조건 돈 받지 않았다라고 강변만 하고 있는데 그게 강기정 수석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에요. 강기정 수석이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그 돈을 받았던 받지 않았던 이 라임 전주의 이제 대리인격인 이모 대표를 만난 건 사실이고 또 청와대 정무수석실 집무실에서요. 그 다음에 그 만나서 어떤 부탁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네. 그냥 만날 리는 없죠. 왜냐하면 이 이모 대표가 청와대에 들어간 이유는 뭐냐면 이 라임 사태가 정말로 본격화된 언론 보도 6일 후에 들어가서 만난 거거든요. 그리고 만나기 전에 또 라임 전주한테 돈 5천만 원도 이미 받은 상태였고 따라서 이 이모 대표라는 사람이 이 강기정 수석 만나서 라임 관련해서 부탁을 했을 거는 뭐 불문가지 아니겠어요. 문제는 그 부탁을 받고서 강기정 수석이 도대체 무슨 조치를 취했느냐.
그게 핵심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일부 언론 보도에서 이미 나왔듯이 강기정 수석이 김상조 정책실장한테 전화해서 나임 사태 그거 굉장히 억울한 게 많다고 하더라. 이 나임 입장에서는 잘 살펴봐달라라고 하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게 이미 언론 무대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저는 따라서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 지금 강기정 수석이 전혀 해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돈 받은 거와 별개로 반드시 이 문제에 대해서도 강기정 수석이 해명해야 되고, 그리고 이 문제는 해명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필요하다면 바로 이런 게 김영란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들입니다. 강기정 수석이 이 김상조 정책실장한테 전화했고 김상조 정책실장이 이걸 다시 금감하는데 만약에 했다면 이 청탁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김영란법 위반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에 이 돈을 받은 거 말고 이 사건도 이 청탁 전후관계도 반드시 수사해야 할 것입니다. 예. 강기정 전 수석은 절대 돈을 받지 않았다라고 전면 부인을 하고 있다는 사실도 말씀드리고, 방금 김용태 전 의원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부분, 정말로 김상조 실장에게 전화를 해서 잘 살펴봐달라라고 부탁을 했는지 여부도 아직은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리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여론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건데, 일단 이재명 부장, 김봉현 전 회장이 참 흥미롭네요. 사업 파트너이자 지인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이 문자 메시지만 보면 참 센 사람으로 비춰져요. 야, 형이 사업하는데 어디 돈 아끼냐? 라고 하면서 청와대와 금감은 다 내 사람이다. 이게 정말로 그냥 센 사람의 허풍, 블러핑, 시쳇말로 뻥인지 아니면 진짜 실체가 있는 건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렇죠. 앞으로 이제 검찰의 수사를 지켜봐야겠지만 다 내 사람이다. 이건 사실 허풍이라고 봐야겠죠. 근데 중요한 건 조금 전에 김용태 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뒤로 실제 청와대 행정관이 움직였고, 그 청와대 행정관이 금감원의 검사 계획서를 뽑아서 미리 제공을 했죠. 그래서 그 혐의로 지금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러니까 실제 청와대에 움직인 행정관이 있고, 또 금감원에서, 물론 이제 행정관 자체가 금감원에서 파견 나온 행정관이었지만 금감원에서 자료가 나왔고 유출됐고, 이런 사실들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저게 그저 완벽한 소풍이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어쨌든 본인 사람들이 청와대와 그다음 금감원 쪽에서 어쨌든 본인의 로비를 받고 움직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정황들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명명백백 밝혀야 되는 거고, 이 사건의 실체의 핵심은 뭐냐면, 본질은 뭐냐면, 이게 과연 몇몇 행정관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조직에 있는 몇몇 관료들의 일탈인 건지, 아니면 이게 청와대와 금감원 등이 함께 움직이면서 만들어낸 권력 게이트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이걸 밝히는 게 중요한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이런 문자 하나가 그냥 허풍이 아니라 이런 문제가 아니라 과연 청와대와 금감원이 당시 사건 때 어떻게, 누가 관여해서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면밀히 들여다보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문자 메시지는 김봉현 전 회장이 자신의 지인에게 보내는 일방적인 문자 메시지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수사 등을 통해서 들여다봐야 한다는 말씀이었고요. 그 가운데 강기정 전 수석이 정말로 돈을 받았냐 안 받았냐, 강 전 수석은 안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그럼 강 전 수석이 청와대에서 돈 전달 책이라고 주장하는, 김봉현 전 회장이 주장하는 그 이모 대표를 청와대 자신의 집무실에서 왜 만났느냐,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그 이후에 강 전 수석은 어떤 행보를 보였느냐라는 게 야당에서는 밝혀져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검찰에 최근 이 이모 대표의 출입 기록을 제출하는 것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오늘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돈 전달 책이라는 이모 씨의 출입 기록 제출 거부, 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강기정 전 수석에게 5천만 원 전달책으로 지목한 인물은 라임 로비 이모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 청와대 출입 여부 확인 위해 출입 기록 및 관련 CCTV를 최근 검찰이 청와대에 요청한 것으로 언론 보도 등을 통해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가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왜 거부했을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요, 검찰의 수사 요청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도 왜 확인해주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변인이. 기자들이 물어봤는데 그건 말할 수 없다. 다만 청와대 출입 기록 등은 공공기관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외부에 공개를 안 한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미뤄 봤을 때 검찰이 진짜 달라고는 했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고요.
공공기관 정보공개법 구조, 해당 자료가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 침해가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는 건데 과연 이 정보공개법에 따라서 이게 공개가 안 될 사항인지 검찰에 제출이 안 될 사항인지 여부에 대해서 따져보겠습니다. 법전 들고 나오셨잖아요, 정혁준 변호사님. 청와대가 검찰에게 네. 자, 그 돈 전달책이라는 이모 대표의 청와대 출입 기록과 CCTV 제출을 보도대로 정말로 거부했다면 그 명분이 조금 전에 봤었던 그 조항에 해당이 됩니까? 일단은 그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이 있는데 이 법은 어떤 법이냐면요. 저 같은 민간인이 굉장히 이제 행정부처나 무슨 공공기관에 정보를 알고 싶어요. 그럼 이제 달라고 하면 웬만하면 주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예컨대 개인이 아니고 저 같은 개인이 아니고 그 무슨 뭐 해양수산부라든지 무슨 정부기관이 다른 정부기관한테 굳이 뭐 그냥 업무 협조만 해달라고 하면 다 주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더 그 이상한 것은 검찰이 달라고 그러면은 안 줄 때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이 수사에 필요하니까 달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검찰이 만약에 그 거부를 당하면 검찰은 뭐가 있습니까? 압수수색 영장 받아가지고 받아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요청을 갖다가 했는데 주지 않는 경우는 제가 사실 상정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다. 그 다음에 이제 좋다 이거죠. 그래가지고 공공기관 정보공개법을 갖다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방통일 외교안보 이런 것과 관련된 아주 기밀사항은 안 줄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예. 그런데 지금 이 사안이 뭐 국가안보하고 특별히 관련이 있어 보이진 않고요. 그렇군요.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공개될 경우에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안 줄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여기 또 단서가 붙어 있어요. 어떻게 단서가 붙어 있냐면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문서는 그것이 그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일 때에는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고. 예. 지금 이거는 모든 국민들이 관심 사안인 그런 굉장히 공공성이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설령 개인의 그 비밀이 사생활 비밀이 일정 정도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익적인 측면을 생각하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일단 그런 생각이 드는데 법적으로 그런데 이게 지금 요구한 것이 제가 보니까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는 출입 기록인데 출입 기록에 대해서는 강 전 수석이 뭐 만난 사실이 있다. 그것도 일요일 날 그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보도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만난 사실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으니까 출입 기록 자체는 인정이 된 거예요. 예. 그렇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거는 관련 CCTV인데 그냥 주면은 아 뭐 이런 게 있었구나 뭐 만났구나 좀 잘 해명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거를 CCTV를 안 준다고 하니까 저 같은 사람도 그럼 그 CCTV에 뭐가 들어있는 거지? 이런 의혹을 갖다가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왜 네. 쓸데없는 왜 안 주지? 행동을 갖다가 CCTV를? 하지? 네네. 그런 의혹을 갖다가 그 스스로 불러일으키는 거 아닌가? 예. 좀 부적절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사실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공개하듯이 공개해달라는 게 아니라 청와대 출입 기록과 CCTV를 검찰의 수사 필요성에 따라서 검찰에게만 전해달라는 건데 정말로 지금 청와대 대변인 말했던 것처럼 저 법을 들어서 못 준다면 정혁진 변호사님이 그 안에 뭐가 담겼길래 못 주냐라는 의혹을 제기했잖아요. 김영주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문제는 뭐 좀 피해 수도 조에 가깝고 또 수천 명의 피해자가 있는 사안인 만큼 사실은 좀 대통령이 이 부분에 관해서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든지 예. 이런 의지천명이 우선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게 따라서 사실은 청와대가 이런 부분들을 계속 안 주기 시작하면 정말 무슨 뭐 게이트가 있는 것처럼 자꾸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야당의 공세에 힘을 실어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느낄 때는 물론 사실은 더 수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말하자면 그 여권 주변에 있는 브로커들이 이렇게 여권의 이름을 팔고 일부는 뭐 로비를 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마치 권력이 개입돼 있는 것처럼 가지고 말하자면 사기를 쳤거나 문제가 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수천 명의 피해자를 낳은 것이라면 청와대에서 빨리 이런 부분들을 아주 철저하게 명명백백하게 가리고 데이터를 검찰이 요구하는 데이터를 빨리 협조해 주는 것이 오히려 빨리 빠져나오는 길이다.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필요하다면 정말 총리나 대통령께서 이 부분에 대한 이 사태에 대해서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청와대도 전격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하는 것이 실제로 이 사태를 가장
잘 극복하는 과정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언론들도 뭐 권력형 범죄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아니면 아닌 대로 드러내기 위해서 수사는 기본적으로 필요한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의 공감대에서 좀 그러니까 청와대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 수사까지도 안 하려고 뭐 어. 피해가려고 하는 인상을 굳이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지금 강기정 수석도 1원도 안 받았다라고 하는 거고 다만 사람은 누구나 민원인을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것 자체를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것이고 또 뭐 그런 것이 청탁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수사를 해보면 아는 것인데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정부에 불리해질 수 있다 그런 거죠. 자, 청와대가 왜 이거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걸까?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이라는 물음과 앞서 그 문자 메시지 내용 계속 가져가면서 강기정 전 수석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작년 7월 28일 날 28일 만나셨죠.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청와대 직원, 하다못해 수석들도요. 출퇴근 때 가방 검사도 받고 들어올 때는 반드시 엑스레이 검색대를 통과하게 됩니다. 돈 5천만 원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그 자체는 청와대를 조금만 알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김상조 실장에게 면전에서 예. 화내듯이 전화했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죠. 새빨간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기자, 청와대에 엑스레이가 있어요? 있습니다. 어. 영풍문으로 출입을 하는데 영풍문에 보면 검색대도 있고 그러니까 공항에서 검색대 지나가듯이 있고 엑스레이, 그러니까 짐도 다 검사를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의문은 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강기정 전 정무수석의 얘기를 들어보면 집무실에서 만났다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청와대 관계자들이 외부 인사를 만날 때는 영풍문이라고 하는데 영풍문의 위층에 2층에 보면 미팅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의실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다 거기서 외부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그런데 굳이 집무실까지 외부인을 데려가서 만났다는 것도 사실은 글쎄 청와대 경험이 있는 많은 분들은 좀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싶고 그런 점에 또 특히나 만난 시점 자체가 지금 조금 전에 저희가 화면에서까지 봤지만 그러니까 지난해 7월 달에 이 문제가 좀 불거지고 직후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라임 측에서는 그냥 다급하게 강기정 전 수석을 찾아갔다 이렇게 보는 게 어떻게 보면 합리적 의심이겠죠. 그런 점에서 전 청와대가 물론 이제 뭐 국가 최고 기밀 시설 중에 하나고 그런 점에서 역대 청와대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도 사실 이미 제출을 했지 압수수색을 집행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철저히 보안을 위했던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미 제출 다 해왔던 거죠. 필요한 출입 기록이나 이런 게 있으면 검찰 쪽에 제출해왔던 건데 제공을 해왔던 건데 사실 이 강기정 전 수석의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금방 알 수 있죠. 다른 것보다 만약 CCTV에서 뭐 출입 기록이야 이미 본인이 인정한 거니까 7월 28일 만났다고 CCTV를 통해서 뭔가 뭐 이전 대표가 뭔가 가방을 들고 갔다 빈소로 나왔다 그러면 분명한 거죠. 예. 그런 점에서 뭐 본인 오히려 강전 수석이 청와대 요청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과연 이제 청와대가 뭐런 CCTV라든지 출입 기록을 제공하지 않는 게 오히려 이 사태의 의혹을 더 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태 자체가 청와대 관계자들이 개입되어 있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그것이 이제 개인 일탈인 건지 아니면 이게 뭐 금감원을 움직이는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작용했던지 이런 게 중요한 건데 오히려 청와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명해야 할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CCTV 소위 오픈하면 이거 명쾌해진다. 기든 아니든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뭐 가방을 들고 갔든지 종이봉투를 들고 갔는지 그런 거 CCTV 보면 금방 다 알 수 있지 않겠어요? 5천만 원 현금이라면 옷에 넣었을 때는 금방 표시가 날 테니까 7월 달에 여름이라 뭐 외투를 입지는 않았을 거고. 그러니까 뭐 일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도대체 무엇이 무서워서 저거를 공개를 못 하느냐. 자기가 정말 억울하다면 일부러라도 더 공개해서 할 텐데. 그리고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라임 사태나 옵티머스 사태에 관련해서 지금 여권, 민주당이 취하고 있는 대응 태세에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얼마 전 대변인 그 성명에서 나왔죠. 윤석열 총장이 이 수사검사 보강에서 철저히 수사라고 하니까 오히려 윤석열 총장한테 그렇게 수사하는 것만큼 당신 장모나 무슨 처도 조사하라 이런 식으로 반박했잖아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무언가 언론이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면은 게이트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것. 이거 혹시 검찰이 노리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거든요. 예. 저는 지금 이 정부가 도저히 일반인이나 전문가가 봤을 때 상상이 안 되는 저런 금융권의 이 관행과 벗어나는 일들이 실제로 금감원 금융위에서 벌어졌다면 정말 합리적으로 권력이 개입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게 전문가들의 판단이에요. 그러면
권력 입장에서는 그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철저하게 조사해야지만 이 수만 명의 피해자들의 최소한의 억울함은 풀어줄 수 있지 않겠어요. 이 문제는 이제 해명하는 걸 넘어서서 아마도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서 이 검찰 수사가 지금까지 부진했으니까 만약에 국회가 원한다면 국회와 상의해서 특검을 해야 한다라고 나서야 할 때가 금방 올 것 같습니다. 네, 청와대와 관련된 이야기 살펴봤습니다. 그 문자 메시지에는 금감원도 다 내 사람이다 라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 금감원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들어보시죠. 옵티머스 사태의 본질이 이 사전에 사기라는 걸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데도 금융이나 금감원이 본연의 임무를 망각한 채 동조 내지는 방조 역할을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금융당국을 움직일 수 있는 배우가 누군지를 밝혀내는 것이 이 사태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저희들이 감독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업무상 필요한 또는 법규로 요구되는 것 이외에는 그런 그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고 있습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거로 생각을 합니다. 걱정을 안 해도 될 일이 아니고요. 옵티머스 관련해서 7차례 공식적으로 민원이 이제 접수가 됐습니다. 근데 왜 조사를 제대로 안 했습니까? 사모펀드의 숫자가 원체 많고 그다음에 이게 사안이기 때문에 또 사모펀드 보셨습니까? 저는 약간 좀 조작되어 있는 문건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진실성이 좀 낮다. 예. 금감원장은 워낙 사모펀드 숫자가 많기 때문에 다 들여다볼 수 없었다라고 해명하고 특히 옵티머스와 관련돼서 라임과 관련돼서 하자 치유 보고서라는 문건과 관련해서 질성이 좀 낮은 허위 문건이다라고 단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라임과 옵티머스와 관련돼서 공공기관과 또 굵직굵직한 금융기관들까지 모두가 다 연루가 됩니다. 야당에서는 배후가 있지 않는 한 이게 불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권에서는 배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NH증권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만약 이 상품이 사기에 의한 상품이 아니었다면 저위험 상품이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의 고객하고 잘 만든 상품이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사기에 의한 운용이었기 때문에 이런 지금의 일련의 사태를 봤을 때 굉장히 신뢰할 수 있는 누군가로부터 이 펀드에 대한 추천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전혀 아니십니까? 전혀 아닙니다. 펀드 알겠습니다. 관련되어 있어서 경영진이 판매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로 저희들은 제도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알겠습니다. 되겠습니다. 그럼 NH증권 사장은 전혀 배후가 없었다라고 주장하며 불행히도 그 펀드가 사기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펀드가 사기인지 아닌지 따지는 것이 NH증권에 먼저 해야 할 일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답변을 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NH증권뿐이 아닙니다.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과 관련해서 공공기관과 금융기관까지 전방위 로비가 됐다는 의혹도 제기됐고 실제로 수많은 투자금이 옵티머스로 쏟아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걸까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공공기관이죠. 748억 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합니다. 농어촌공사는 30억 원을 옵티머스에 투자합니다. 최소 5곳의 공공기관들이 옵티머스에 투자를 하고 총액이 828억 원이 투자가 됩니다. 공공기관들이요. 전파진흥원의 748억 원 투자 과정에서 옵티머스 측은 전파진흥원 관계자에게 매달 금품 제공하고 해외여행도 함께 모시고 다녀왔다라고 진술을 한 것으로 조선일보 보도되고 있고요. 해당 전파진흥원 관계자는 여행 간 건 인정했네요. 경비는 내 몫은 내가 냈다. 금전거래는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익진 변호사님, 굵직굵직한 공공기관들, 특히 전파진흥원 같은 경우는 뭘 믿고 이 사기 펀드에 728억 원을 투자했는지가 너무나도 한심한 상황인데 알고 봤더니 관계자 한 명은 같이 해외여행도 가고 재밌게 시간도 보내고 그랬네요. 제가 이해할 수가 없는 게요. 저도 사실 무슨 위원 같은 걸 해가지고 이런 공공기금 운영하는데 약간 그 관여를 갖다가 하는데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만 봐주는데 거기에 반드시 전문가가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이 돈이 공공적인 자금이 제대로 투자가 되느냐. 근데 제대로 투자가 되느냐를 갖다 여부를 볼 때 중요하게 보는 거는
수익성을 보는 게 아니고요. 안전성을 갖다가 보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돈을 몇 군데에다가 나눠가지고 이걸 갖다가 하고, 그 다음 더더군다나 이 돈을 갖다가 움직이는 사람, 지금 문제가 되는 여행 갔다 온 사람이 기금운용본부장이라고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런 사람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의심을 갖다가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을 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큰 돈을 투자하는 사람이 관계자하고 같이 의심받을 짓을 갖다가 했으면서 여행 경비나 그 밖에 부대 경비는 다 내 돈으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굉장히 의심스러운 일이고, 그게 맞는 말일지라도 굉장히 부적절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이 펀드가 깨져가지고 투자 원금이 5,151억인데 거의 지금 다 그 원금 손실이 날 정도로 문제가 많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나라 돈이, 그 보니까 이제 한투 같은 경우에는 투자 원금의 70%를 보상을 해주겠다라고 했는데, 제일 많이 판 NH 같은 경우에는 아직 대책을 세우지도 못하는 그런 그래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대해서 책임지는 자세 같은 것들이 없는 식으로, 조금 전에 NH 사장은 그냥 불행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던데요. 불행한 일로 끝날 그런 정도면 저 사람이 NH 사장으로 앉아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 이후에 뭐 어제 국감에서 나온 그 이야기들 쭉 봤을 때 너무 뭐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답답한 마음이 많이 듭니다. 특히 김영주 의원님, 네.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48억. 근데 이게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기능기금을 동원해서 748억 원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그 밖에도 한국전력, 농어촌공사 5곳의 공공기관이 총 828억을 저 옵티머스에 넣었어요, 사기펀드에. 네. 이 굵직굵직한 공공기관들, 야당에서는 이거 배후에서 강력한 사람이 움직인 게 아닌 이상 무슨 수로 공공기관들이 800원이 넘는 돈을 사기펀드에 제대로 따지지도 않고 넣느냐라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김영주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실은 이제 보통 이제 연기금이나 투자를 할 때는 여기저기 섞어서 넣어요. 그러니까 연기금에 투자하거나 또 큰 기관 투자자들이 먼저 투자를 하면 따라오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옵티머스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것을 노렸던 것 같아요. 당신들이 조금만 투자를 해주면 다른 일반 투자자들이 따라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뭐 넣어준다 할 수 있는데, 또 재미있는 것의 하나는 전파진흥원, 한전, 농어촌공사가 다 나주에 있단 말이에요. 아, 그래요? 지역이 거의 같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찾아봤거든. 전파진흥원 나주에 있어요. 농어촌공사 나주에 있어요. 한전도 나주에 있어요. 요거 우리 네. 저 아직 보도에는 안 나오는 내용 네. 김영주 의원님께서 알아보신 건데, 네. 자, 우리 제작진이 요 나주에 있는지 여부도 한번 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말씀 이어져 주시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떤 또 더군다나 이모 행정관과 연관된 농어촌공사에 그전에 있었던 비서로 있었던 분이 청와대에 있었던 행정관으로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의 인맥들과 청와대와 연결고리가 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그 뒷단에는 말하자면 호남 관련된 어떤 정치인들 혹은 브로커들이 이렇게 아마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관계 로비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뭐 상대적이지는 하지만 옵티머스가 굉장히 더 질적으로 안 좋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돼서 저희 돌직구쇼 내부에 팩트 체크팀이 있습니다. 팩트 체크팀은 그 부분 지금 체크해 주셔서 저에게 지금 말씀해 주세요. 알려지는 대로, 확인되는 대로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명 기자, 이 공공기관들이 다 함께 움직인 게 그냥 우연의 일치로 이 공공기관들이 다 같이 사기당한 거냐? 아니면 정말로 누가 뒤에서 믿을 만한 데니까 좀 도와줘라 라고 한 거냐? 아니면 뭐 다 같은 동네에 있으니까 좀 서로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이렇게 된 거냐? 여러 가능성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이제 앞으로 검찰 수사의 핵심인 거죠. 과연 이 공공기관들이 왜 움직였는지 그걸 보는 게 이제 핵심 중에 하나일 텐데, 사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옵티머스가 내부 문건을 검찰이 확보했었죠. 여기 펀드 하자 치우 뭐 이런 제목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 보면 뭐 정관계, 그러니까 실제 사람의 이름까지 적혀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정관계 인사 20명 되게 로비와 어떤 청탁, 그리고 당시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가 정리돼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윤석헌 금감원장도 뭐 가짜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했고, 사실 그 전에 이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가짜 문서라고 보고받았다, 그래서 뭐 허위 사실인 것처럼 오해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미 단정적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 오늘 언론 보도를 보면 그 문건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실제 추진됐다는 것이 상당 부분 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이제 검찰은 어쨌든 수사팀을 보강해서 지금 이 옵티머스 라임 수사를 더 적극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밝히고 있지만 이미 정부라든지 아니면 여당이라든지 여당도 사실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사실상 부인하는 듯한 그러니까 무분별한 의혹 제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죠. 그래서 사실 그 문건의 진위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그리고 실제 뭐 많이 확인된 부분들도 있죠. 문건에 나온 것처럼 공공기관들이 대거 참여를 하고 실제 뭐 청와대 행정관들이 많이 깊이 개입돼 있고 이런 많이 확인된 내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 장관이 선을 긋고 금감 원장이 선을 그으면서 이 수사 자체의 어떤 뭐 가이드라인 내지는 이 수사 자체가 축소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또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정부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문제를 확실히 풀어야 된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방금 김영주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부분 저희 채널A 팩트체크팀 돈식구쇼의 팩트체크팀이 확인해본 결과 방송통신진흥원은 전라남도 나주시 빛가람로 760번지 그리고 농어촌건사도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번지 한국전력도 나주 다 나주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용태 의원. 이 옵티머스 저 펀드에 어떻게 5천억이나 되는 돈이 모였을까요? 저거는 이 옵티머스 측이 투자자들을 모을 때 이렇게 선전을 했거든요. 공기업이나 공공기관에서 수행하는 사업에 투자하기 때문에 이 돈을 떼일 염려가 전혀 없고 수익이 안정적이다. 이래 사람들을 모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사람들을 모은 게 뭐냐면 이게 얼마나 좋으면 많은 공공기관이나 공기업도 우리한테 이 펀드에 투자하겠느냐. 이 두 가지로 5천억의 돈을 끌어모은 겁니다. 일반 투자자들. 자, 여기에 바로 이 사기의 공공기관, 뭐 전파진흥원인가요? 다음에 이 농어촌 공사가 협잡을 했든지 노란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 저 얘기한 대로 자기들이 무슨 여러 가지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관여하지 않았으면 정말로 무책임하고 무능한 자들이고요. 만약에 거짓말을 했다면 이거는 정말 중차대한 금융범죄를 넘어서 민생범죄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만 명의 이 국민들의 피눈물을 닦아드리기 위해서라도 검찰도 이제 못 믿죠. 검찰이 수사를 이때까지 엉망진창으로 해와서 뭐 재판 과정에서 그 검찰에서 드러나지 않은 내용들이 드러날 정도니까요. 이제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김용태 의원님의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이슈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BTS 특집 글로벌 역풍이 불고 있다라는 겁니다. 글로벌 역풍 속에 중국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건 아니냐라는 기사가 보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BTS의 수상소감을 문제 삼았던 중국의 네티즌들 그리고 이를 공식화한 환구시보의 보도가 있었는데요. 뉴욕타임즈, BBC, 파이낸셜 타임즈, 로이터 등이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중국 누리꾼이 BTS의 악의 없는 발언을 공격했다. BBC는 중국이 무리한 주장을 펴고 있다. 파이낸셜 타임즈는 민족주의 팽배한 중국에서 외국 브랜드가 직면한 위험을 드러냈다. 로이터 통신은 중국은 정치적 지루해다. 라는 센 표현으로 중국을 비판하고 나서자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BTS 비판 관련 기사들을 슬그머니 삭제하고 있다. 중국 최대 포털 사이트 바이두에서도 BTS 수상소감 관련한 뉴스를 아예 검색하지 못하게 검색을 막고 있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재명 기자. 그 포털에서 검색이 안 되게 막는 게 가능하네요, 여기는? 중국은 포털뿐이 아니라 SNS에서도 특정 단어들이 검색되지 않도록 한다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죠. 꼬리 내리는 거 맞습니까?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이게 일단 문제가 됐던 발언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벤 플리트 상이라고 해서 한미 양국 관계 발전에 기여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을 이제 BTS가 받았죠. 그러면서 당시에 이제 BTS 소감이 이거였습니다. 올해는 한국전쟁 70주년으로 한미 양국이 함께 겪은 고난의 역사와 희생을 영원히 기억해야 한다.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6.25 전쟁 최대 참전국이었던 미국을 향해서 굉장히 상식적인 발언을 한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환구시보를 비롯해서 중국의 네티즌들이 굉장히 무리한 비판을 이어간 거죠. 중국의 희생은 무시하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맹목적 애국주의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좀 과도한 비판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외신들이 일제히 이제 비판하고 나선 거죠. 그리고 글쎄 아미의 역공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히려 거꾸로 중국산 불매 운동을 하자 이런 이제 움직임까지 SNS에 있다 보니까 아마도 그런 영향으로 환구시보도 이 기사들을 내린 게 아닌가 싶은데 사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어쨌든 미국과 함께 세계 G2를 꿈꾸는 나라입니다. 패권 국가로서 세계를 이끌겠다, 세계 리더 국가가 되겠다 이렇게 표방한 나라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지만 뭐 군사력, 경제력만으로 타국을 이끌 수 없는 거죠. 어떤 우리가 흔히 소프트 파워라고 하는데 굉장히 어떤 문화라든지 아니면 포용력이라든지 상대 다른 나라가 매력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하는 건데 이제 그런 점에서 중국이 좀 늘 이런 상황이 있을 때마다 어떤 힘으로 숫자로 좀 굴복시키려 했던 게 아닌가 이런 점에서 좀 중국 스스로도 좀 돌아보아야 할 대목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꼬리를 내렸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런 주장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BTS 핸드폰 케이스를 꼈다고 폭행을 당했다는 주장도 이른바 중국판 SNS에 나왔습니다. 한 누리꾼은 웨이보에 BTS 폰 케이스를 끼고 있다는 이유로 길에서 묻지마 폭행을 당했다. 다리뼈가 골절되고 안면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가해자를 옹호하는 댓글이 본물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BTS를 좋아하다니 맞을만 했다라는 등의 반응이라는 건데, 자, 이 바이두가 정말로 BTS 폰 꼈다고 맞은 게 사실인지 여부는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건 이 같은 주장이 올라오자 거기에 가해자를 옹호하고 BTS를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고 있다는 현상을 여전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일부 누리꾼들은 뭐 아랑곳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네. 이제 이와 비슷한 일들이 한번 있었습니다. BTS의 멤버 중에 한 사람이 티셔츠를 입고 있었을 때 일본의 아사히 TV 출연이 그걸 빌미 삼아 출연 거부된 적이 취소된 적이 있었는데 네. 그 뒤에 현상이 재밌습니다. 그 BTS의 어떤 그 누리꾼 아미들이 과연 한일 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예. 그게 드러나서 백서를 만든 적이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백팩까지. 그러니까 오히려 그 뒤로 엄청나게 일본이 곤혹스러워졌던 부분이 하나 있었거든요. 아미들 한일 간에.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일본 사가 오히려 더 불리해진 거죠. 아마 중국도 13일 날 항구시보에서 이걸 자연스럽게 내린 이유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세게 말하자면 BTS를 공격했을 때 전 세계 한국과의 관계가 아니라 아메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글로벌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손해다라는 판단을 했다는 판단을 거예요? 하는 거죠, 당연히. 내부적으로는 그거야 이제 검색도 안 하게 하고 뭐 그런 분노를 표출하게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이 아뜨거라. 왜냐면 예. 중국 전체가 말하자면 중국에서 한국 물품을 사지 않는다고 볼 수 있지만 전 예. 세계가 중국 물품을 불매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여기에 이 중국의 BTS를 향한 트집 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에 우리 외교부가 중국에게 떳떳하게 항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는 이의가 제기됐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들어보시죠. 저희는 관련 사안이 한국 양국 국민과 상호 이해와 유대감 증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한중 관계 발전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을 위해서도 앞으로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용태 의원님, 우리 외교부는 일단은 모니터링하고 있다라는 건데, 자, 모니터링을 계속 하다가 만약에 지금보다 도가 더 지나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대한민국 외교부 대변인의 말이 BTS 아미보다 훨씬 못하네요. 정말 한 나라의 자존심이나 줏대는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냥 옆에 큰 나라한테 눈치나 슬슬 보는 그런 느낌밖에 안 듭니다. 만약에 이런 것들을 계속 방치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중국은 아마 그렇게 나올 거래요. 병자호란이라고 부르지 마라. 감히 우리한테 호자, 오랑캐 호자를 써서 불러? 심지어는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울지문덕의 살수대처, 강감찬 장군의 귀주대처, 너희들 역사책에서 빼든지 그거 의미 완전히 없애버려라. 사실 옛날이나 지금이나 나라 간에 최소한의 국제적 예의가 있고 이 장사할 때도 상도의가 있는데 중국이 하는 일은 정말로 조금이라도 약세가 보이면 뭐 짓밟아 버리는 거죠. 사실 사드 때 그 여행 금지나 한류 금지 같은 거 이거 뭐 정부가 안 했다고 하지만 그 말을 누가 믿겠어요. 따라서 우리 정부가 이런 문제 이게 그냥 단순히 한 가지 문제라만 하지 말고 중국을 대할 때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BTS의 아미를 우리나라 대중국 전략의 중요한 교범으로 삼길 바랍니다. 야당의 한 의원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김연아 전 의원의 SNS입니다. 정치적으로는 또는 상업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을 때는 앞다퉈 친한 척하고 챙기는 듯 하다니 이런 곤란한 상황에 닥치니 기업은 겁먹고 청와대도 침묵하고
군대까지 빼주자던 여당도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라고 꼬집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저는 BTS가 만약에 북한의 아이돌이다 그랬으면 굉장히 부적절한 말이 될 수 있었겠죠. 하지만 BTS는 이제 우리나라 아이돌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사실 올해가 굉장히 우리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에 뭐 5손가락 안에 들어갈 수 있는 6.25 전쟁이 있었던 지 70주년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 BTS의 리더가 이 부분을 상기하고 그때 만약에 우리나라가 뭐 잘못됐으면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 뭐 특히 이제 많이 만나보면은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발전한 것인데 미국이 발전한 게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자기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한단 말이죠. 왜냐하면 미국이 우리나라를 갖다가 도와줘서 우리나라가 잘 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아주 대단한 일을 갖다가 한 거다.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그 감사하다는 그 고맙다는 그런 의사를 표명한 건데 이게 뭐 그렇게 정말로 혼날 정도로 잘못한 것인가? 그거는 절대로 아니고 할 말을 제대로 한 거거든요. 그런데 외교부에서 이렇게 제대로 할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뭐 이렇게 꼬리 내리고 눈치 보는 듯한 오히려 그 외신을 갖다가 보니까 그 외신들이 뭐 그 BTS의 행동이 이너스트하다. 여기 아무런 사심이 없고 정말로 제대로 좋은 말을 갖다 했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조금 뭐 안타깝다는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그렇습니다. 예. 아쉽게도 이 BTS 대한민국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이제 병역 문제에 마주치게 됩니다. 병무청장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차별해서는 안 된다. 대중 가수는 지금 연기잖아요, 그죠? 성악하고 판소리는 사실상 군 면제인 그 예술체육위원인 거 아세요? 같은 가수인데 병무청이 원칙을 분명히 제시해야 된다. 순수 예술은 면제를 주고 대중 예술은 연기를 준다. 이거는 저는 이번 기회에 연기로 다 통일게 하는 게 좋겠다. 관계부처 협조 중에 있습니다. 제 생각은 가장 높은 수준의 추천 기준을 만들어서 영영도 어떤 이병을 연기할 수 있는 상한선까지는 이렇게 고려하는 이런 연기 어떤 방법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한중 관계는 여전히 우리 대한민국에게 중요한 관계다라는 것도 변함없는 주제의 사실입니다. 일부 네티즌들의 극단적 발언이 한중 관계를 해칠 정도의 문제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오늘의 하플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하플에 선정됐을까요? 바로 만나보시죠.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호날두가 축구선수 호날두가 코로나19에 확진이 됐다라는 얘기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그 가짜 사나이 컨텐츠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이근 대위가 비투, 성추행, 폭행 전과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정말로 구하기 요즘 힘들다네요. 매물만 나오면 그렇게 줄이 선다고 하고 대한민국 경제부총리도 방패에서 전세 아직 못 구했다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부총리님 전세 구했는지도 잠시 후에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하플은 이근 대위입니다. 가짜 사나이 등의 컨텐츠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이근 대위는 여러 TV 프로그램과 그리고 광고계까지 진출하면서 많은 인기를 끌었는데요. 이근 대위를 향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동시에 터져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남자답고 자, 미국적인데 영주권자인데도 한국의 또 UDT 딱 근무를 해서 인기가 굉장히 많았었던 또 최근 가짜 사나이라는 어떤 유튜브 컨텐츠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근 대위를 향해서 B2의 성추행 논란까지 불거졌습니다. 이근 대위로 말할 것 같으면 미국 버지니아 군사대학을 거쳐서 대한민국 해군 특수전단 대위로 전역을 했고요. 자, 일단 B2 빌린 돈을 5년간 안 갚았다. 후배에게 빌린 200만 원을 5년간 안 갚고 패소 뒤에도 안 갚다가 논란이 불거진 뒤에 해결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성추행으로 작년 벌금형. 자, 여기에 지난 3년 전 강남의 한 클럽에서 성추행 혐의로 기소돼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특히 여성의 신체를 접촉했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확인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이근 대위는 처벌은 받았지만 추행하진 않았다라는 발언을 해서 굉장히 지금 논란을 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법적으로 정혁진 변호사님, 빚도 패소를 한 거고, 네네. 성추행도 인정이 된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그 성추행의 정도가 제가 판결문도 이제 인터넷에 돌아다니면서 좀 봤는데 그렇게까지 심한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성추행 관련해가지고 벌금도 제법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벌금 200만 원이 그렇게 많은 것도 또 사실은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이근 씨의 그 대응이 원래 이게 약식 명령이기 때문에 벌금만 내면 더 이상 뭐 정식 재판도 안 하는데 본인이 직접 정식 재판 청구해서 대법원까지 간 사안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본인 생각으로는 억울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거는 자기 생각이고요. 아, 그건 자기 생각이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예. 피해자는 그런 신체적인 접촉이 있었고 그게 나한테 굉장히 불편했고 법원도 인정한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그것은 명백하게 추행이다라고 피해자는 주장을 갖다가 했고 법적으로 성추행을 한 거네요. 그런 피해자의 주장을 심지어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대법관들이 이건 성추행 맞다라고 예. 인정을 갖다 했으니까 그러면은 아무리 내가 뭐 잘못한 것이 아니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했을지라도 그거는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근 씨는 사실은 자숙하고 내가 이런 부분들을 갖다 실수한 게 있었는데 예. 다시 한번 피해자한테 내가 사죄 드린다. 이렇게 나갔어야지 여기에 있어서 나는 안 했는데 마치 대한민국 대법관들까지 다 잘못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타당한 것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처벌은 받았지만 추행은 하지 않았다라는 이근대의 말이 술은 먹었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라는 말과 비슷하다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거의 똑같은 그러한 이야기가 되겠죠. 그야말로 자기 뭐 개인주의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냥 자기 혼자만의 나르시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재명 기자, 이 이근 대위가 누굽니까? 뭐 간략하게 봤지만 왜 이렇게 요즘 인기였던 거죠? 가짜 사나이라고 유튜브에 콘텐츠가 있죠. 근데 최고 조회수가 1,400만이 나왔더라고요. 그 정도로 뭐 어떻게 보면 올해 유튜브의 다양한 콘텐츠 중에서 뭐 최고 인기를 끌었던 가장 흥행했던 콘텐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짜 사나이다. 지금 화면 보는 것처럼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연예인들이 군에 입대를 해서 훈련을 받는 그런 모습을 보였던 건데 그 훈련은 어떻게 보면 가짜다. 오히려 여기 지금 유튜브에서는 정말로 여기도 이제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유튜버들이 출연해서 훈련을 받는데 지금 이근 전 대위가 UDT에서 그러니까 해군 특수전단에서 근무했던 전직 대위고 그리고 이제 교관으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도 이제 진짜 교육을 한다 이런 이제 그 컨텐츠를 가지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흥행몰이를 했었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최근 이제 이근 전 대위는 유튜브에서 이제 큰 인기를 얻어서 지금 다른 TV 예능에도 굉장히 많이 출연을 하고 있던데 결국 이런 문제가 같습니다. 결국 얼마 전에도 이제 유명 유튜버들이 기업으로 협찬을 받고도 숨기고 이제 뒷광고를 했다 논란이 됐었는데 유튜브라는 게 지금은 이제 하나의 그냥 뭐 소셜 미디어 정도가 아니라 대중 매체로서 굉장히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그 큰 영향력과 그다음에 그래도 불구하고 출연진들의 어떤 공인 의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어떤 공적 마인드 사이에 그 괴리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좀 더 출연진들이 유튜브가 그냥 단순한 소셜 미디어가 아니다 이런 마인드를 좀 갖고 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처벌은 받았지만 추행은 하지 않았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 논란이 여전합니다. 이근 씨가 최근에 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일어서. 너만 일어서. 인성 문제 있어? 방금 짜증났어? 한 번만 더 보면 반을 죽일 거야. 알겠어? 너 양치 안 했어? 알았다. 숨 쉬지 마. 그 냄새나. 웃겨? 5번. 1번 웃지 마. 얼마나 진야 기억이냐 아십니까? 한 4일의 기억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단호하고 절제된 말로 유튜브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인성 문제 있어? 하지만 또 단호하기도 해요. 말하지 마. 냄새나. 웃지 마. 사람을 살리는 교육이 진짜다. 뭔가 엄정하고 철두철미한 것 같은 발언들을 했는데 정작 본인에 대해서는 처벌받았지만 추행하지 않았다. 이게 좀 어떠세요? 이제 공인으로 나설 준비를 전혀 못한 것 같아요. 정혁진 변호사 말씀대로 저 추행 문제, 자기가 뭐 설령 억울한 구석이 있다 손 치더라도 결론이 나왔으면은 저런 문제가 불거졌을 때 사실 정중하게 사과하는 게 맞았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아마 중대하게 지금 이제 엔터테이너로서 이제 타격을 입었을 것 같고요. 저 말 들으니까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라는 말이나 카톡 메시지는 보냈지만 지시하지 않았다라는 말이나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예. 김용태 의원님의 개인견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이근 씨를 광고 모델로 내세웠던 한 패스트푸드 업체가 재빠른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 그 버거 브랜드인데 밀리터리 버거라고 참 저거 우리 추억의 군대 버거인데 저도 군 있을 때 딱 그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저 특식으로 나와요. 식판에 햄버거 빵 따로, 고기 따로, 딸기잼 따로, 삶은 계란 따로, 그다음에 이제 감자 마요네즈 그 무침 따로 해서 그거를 버거에 다 넣고 버거로 만들어 먹는 버거였는데, 자, 저거를 이제 실제 상품으로 출시하면서 이 패스트푸드점이 이근 씨를 모델로 내세웠습니다. 참 군대에서 맛있게 먹었어요. 먹을 게 없었으니까. 그런데 논란이 되자마자 이근 씨 얼굴에 이렇게 공지문을 붙인 거예요. 이 버거 포장 용기가 부족하니까 매장 이용만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 패스트푸드 업체가 유튜브 콘텐츠 등등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습니다. 이전 대유를 내세워 제작한 SNS 홍보물도 공식 계정에서 지우거나 현재 변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회적 파장이 있는 사안으로 보고 내부 논의 끝에 이 대위 관련 동영상 등을 내리기로 결정했다. 계약 파기는 아직 아니다라는 알쏭달쏭한 말을 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앞으로 이제 일반 회사에서 광고 모델을 이렇게 채택할 때 좀 더 그 사람의 윤리적인 문제, 말하자면 우리가 이제 인사를 선택할 때 정부 기관에다 하듯이 조금 그런 것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미투나 비투라든지 또 말하자면 개인 관계의 부족함, 부적절함, 또 지금 드러나고 있는 어떤 그 범죄 사실 소명, 이것도 개인정보이긴 합니다만은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준공인 내지 공인이 되어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자기가 어떤 유튜브 활동을 하는 분들도 스스로가 조금 더 내가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비판받을 수 있는 일이 없었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면밀하게 따지고 행실을 좀 더 바르게 할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해당 패스트푸드가 굉장히 빠른 어떤 선제적 조치를 하고 있군요. 자, 그런가 하면 이번엔 두 번째 악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 호날두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부터 먼저 들어보시죠. I'm in such great shape. Now they say I'm immune. I feel so powerful. I'll walk into that audience. I'll walk in there. I'll kiss everyone in that audience. I'll kiss the guys and the beautiful women and everybody. I'll just give you a big fat kiss. 키스를 하고 싶다고 하니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는데 이 이유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확진 10일 만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코로나19에서 치료가 됐다라는 의미이기도 한데, 문제는 미국 내에서 정말로 음성이 맞느냐라는 의구심을 갖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 바로 이제 경합주의죠. 플로리다도 달려갔는데 본인 주치인 얘기합니다. 음성 판정을 받았다. 그래서 아무 문제 없다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화면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지금 나오네요. 마스크를 던지고 있습니다. 마스크 던지는 퍼포먼스를 하면서 모두에게 키스하고 싶다. 굉장히 자신감 그리고 건강에 이상이 없다 이런 걸 보여줬는데, 미국에서 문제가 된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검사를 하고 맞는데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유전자 증폭 방식 검사라는 걸 권하고 있답니다. 이게 굉장히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트럼프 대통령이 받은 검사는 어떤 정확도가 그렇게 떨어지는 신속 검사를 받은 거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걸 신뢰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평균 완치 기간이 20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확정됐다고 나서 한 열흘 만에 지금 등장을 하는 거고, 실제 격리 치료 받은 지 한 일주일 만입니다. 그래서 과연 열흘 만에 완치가 가능한가 이런 의혹이 있는 거고, 글쎄요, 지금은 화면 보시는 것처럼 거의 지금 청중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m는 언감생심이고 마스크도 대부분 쓰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런 모습이 미국의 방역에 어떤 도움이 될지 생각이 하나 드는 거고, 저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조바심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저게 선거 표심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세 번째 핫플인데요. 최악의 전세난이다. 여론의 평가가 냉정합니다. 전세 매물이 나왔는데 사진 한번 보시는 것처럼 9팀이 전세 매물 보러 왔어요. 줄을 섰습니다. 이게 현실이 아닐까요? 최악의 전세난. 제비 뽑기로 세입자 결정,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입니다. 93년에 입주를 시작했고 1000가구 규모의 아파트고,
전용 면적도 34에서 50제곱미터 소형 평형, 아주 작은 소형 평형. 그런데 지하철 9호선이 가깝고 일단은 뭐 교통이 좋네요.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전셋값이 나왔다고. 요즘엔 왜냐하면 전셋값이 너무 오르니까 비싸니까 야 여기 있고 전셋값이 싸다? 그러니까 사람이 몰리는 거죠. 전세 매물은 없는데. 자, 9팀 넘게 줄을 섰다. 이 사진 뭐 한번 크게 볼 수 있을까요? 오늘 많은 신문들에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도식 아파트에 길게 줄을 섰고 흥미로운 건 저 뒤에 있는 분들이 앞에 팀 언제 가보나 하고 고개를 빼꼼빼꼼 내밀고 있다는 겁니다. 빼꼼빼꼼. 자, 그만큼 전세 물건이 상당히 귀해졌다라는 거고요. 계속해서 보시면 매물 한 개에 10여 명이 찾아왔다. 순서대로 집 내부 둘러보고 부동산 중개업소로 돌아가 제비뽑기로 했다. 아하. 대한민국의 전세를 제비뽑기로 하나요? 이제 당첨된 한 팀은 즉시 계약을 했다라는 후문이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태 의원님. 전세대책, 임대차법 개정안 뭐 다 훌륭한 대책이다라고 말하지 않았던가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과학입니다. 문재인 정권 부동산 정책의 유효기간이 딱 2달 정도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뭐 사실 문재인 정권 출범해서 20여 차례 부동산 대책이 내왔는데 전혀 맞지 않는 과학이었죠. 아닌 게 다릅니까? 부동산 임대차법 통과된 지 딱 지금 2달 정도 흘렀는데 저런 모습이 보이네요. 정말 이 과학의 문재인 정권 과학의 무서움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과학이 이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저렇게 슬픈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제발 현실에 발 딛고 정책을 펴주기 바랍니다. 저 국민들이 저렇게 애타게 전세를 찾고 있는 거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까? 네. 그런가 하면 강남에서는요 20억 육박하는 전세도 나왔다고 합니다. 와, 강남 전세가 20억 시대예요. 억소리가 진짜 나네요. 가을 이사철 본격 시작된 후 강남 3구 주요 아파트 단지 중심 신고가 기록을 꾸준히 경신. 매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전세가입니다. 사상 첫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전세 20억이 됐다. 강남구 개포동 레미안 블레스티지 9층에 84.94제곱미터 전세가 17억에 계약이 됐습니다. 대치동 레미안 대치 팰리스 84.97제곱미터 4층 전세 17억에 계약이 됐고요. 대치 SK뷰 16억 8천에 서초구 반포 아크로 리버 파크 전세 17억에 나왔다고 합니다. 정육진 변호사님, 강남 못 살겠네요. 몇 년 전에 이제 평당 1억 원의 시대가 도래할 수도 있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말도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 다음에 저 17억, 20억 이 금액은 이제 고위공직자들 임명되면 그러면 재산 공개 되잖아요. 재산 20억 탈탈 다 털어도 20억 넘는 재산 가진 사람들이 사실 몇 분 안 되시거든요. 그런데 전세 가격이 20억이다. 그러니까 저 이야기를 들으니까 조금 전에 그 사진이 사실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제가 아파트 분양할 때 떴다방 이런 이야기는 많이 듣고 또 저희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도 아파트 분양 받으시려고 아침에 일찍 나와서 줄 서신 기억이 나는데 그런데 전세를 갖다가 구하려고 저렇게 줄 서는 건 제가 태어나서 처음 보거든요. 참 이게 대책이 심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제 주위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전세하고 반전세 같이 이렇게 심지어 어떤 그 케이스까지 있냐면 전세를 쪼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30평짜리에 들어가야 되는데 짐이나 애들이나 있는데 그걸 찾을 수 없으니까 급한 대로 20평짜리 하나 구하고 또 주위에 오피스텔 하나 구하고 그래서 그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두 집 살림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경제 법칙에 맞는 그러한 대책을 세워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뉴스 속보입니다. 검찰이 옵티머스 관련하여 전직 금감원 국장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는 뉴스 속보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금감원의 윤 전 국장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고요. 윤 전 국장은 옵티머스의 김재현 대표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옵티머스 관련하여 검찰이 어제 금감원의
전 국장의 주거지 압수수색에 나섰고요. 혐의는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게 금품 받은 혐의입니다. 이지명 기자, 앞서서 우리가 보도했을 때 금감원에서 아무 연관 없고 그리고 그 보고서 내용도 모두 다 허위다라고 했는데 자, 오늘 돌직구가 끝나기 전에 속보가 들어왔는데 금감원 전 국장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고 있네요. 그렇죠. 어제 뭐 압수수색을 했다는 거고 이미 근데 윤석원 금융감독원장은 어제 국감에서 얘기한 것처럼 뭐 옵티머스 관련된 어떤 뭐 로비 의혹 다 뭐 부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는데 실제 뭐 이미 전 국장이 금품이 건너갔다 이렇게 지금 검찰은 보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청와대와 금감원이 어디까지 연루되어 있는지가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기본적으로 라임 옵티머스 모두 다 굉장히 로비가 전방위로 뻗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대목들이 많이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뭐 검찰이 뭐 수사 인력 보강 지금 뭐 야당은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데 뭐 특검으로 갈지 안 갈지 모르지만 뭐 언제든 특검을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검찰이 수사에 임하지 않으면 오히려 나중에 오히려 망실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뭐 수사에 철저히 임해주길 부탁드립니다. 뉴스 속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입니다. 사건을 파헤치는 남자 사파남 김지희입니다. 저와 함께 사건 파헤쳐 주실 분 모셨습니다. 형사 출신의 변호사 박성배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어느 날 야심한 시각을 틈타 우리나라로 몰래 들어온 외국인 2명이 있습니다. 자, 이 외국인 2명 어떻게 삼엄한 감시망을 뚫고 대한민국에 몰래 들어왔던 걸까요? 그 뒤엔 아주 기상천외한 작전이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그들이 남긴 행적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찰나의 순간을 포착한 어떤 CCTV와 그 장면을 중심으로 사건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착 장면은 바로 이겁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바다 위에 출항 대기 중인 선박들이 정박되어 있고요. 짙은 어둠이 깔려 있는 걸로 봐서 밤이나 새벽 시간 같은데,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웬 사람이 난간 밖으로 아슬아슬 매달려 있는 보이시나요? 뭔가를 잡고 내려오는 것 같은데, 자, 박승배 변호사님, 지금 이들이 뭔가를 잡고 내려오고 있거든요. 네. 외국인들이. 네. 자,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죠? 지난 7일 새벽 1시 20분경 부산 감천항입니다. 이 출항 대기 중이던 원양어선 에쏘에서 외국인 2명이 무단 이탈을 감행하는데 난관에 설치된 고무 호수를 잡고 힘겹게 또 조심스럽게 내려오는 저게 지금 고무 호수를 잡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배에서 바다로 바로 뛰어들게 되면 첨벙 소리가 나서 들킬까봐 이러한 행동을 감행하게 된 것인데 이렇게 바다에 내려온 다음에 이들 2사람이 20분간 헤엄쳐서 빗물 배수관로 입구에 다다릅니다. 사실 이 시간대가 부산 앞바다 만조에 가까워서 지상 부두 1, 2m 아래에 있는 빗물 배수관로까지 바닷물이 차오릅니다. 즉 헤엄쳐서 빗물 배수관로까지 다다른다면 눈에 띄지 않고 지상으로 올라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이 배수관로에는 철창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마음대로 안팎을 드나들 수가 없는데 이 철창살 파도에 부딪히고 소금물에 부식돼서 일부가 휘어져 있고 이른바 개구멍이 발생돼서 그 구멍을 통해 빠져나갈 수가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이 2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 이걸 미리 사전에 치열하게 알고서 이 같은 행적을 벌였다. 특히나 바닷물에 첨벙 소리가 안 나게 하기 위해서 고무호수를 붙잡고 내려갔고 그리고 배수관로까지 따라갔다. 자, 자세히 한번 보시죠. 지난 7일 새벽 1시 20분 부산 감천항 출항 대기 중 원양어선에서 외국인 2명이 무단 이탈했는데 난간에 묶여진 고무호수를 타고 내려가서 20분간 헤엄쳐서 빗물 배수관로 입구로 도착을 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로 포착된 장면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지금 보고 계신 맨홀입니다. 맨홀. 길 가다가 흔히 볼 수 있는 맨홀인데
뚜껑이 떡하니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아래 뭔가 잔뜩 널브러져 있는 것도 보이는데요. 자, 이게 배수관로랑 어떤 연관입니까? 자, 배수관로에 다다른 이 두 사람이 배수관로를 통해서 200에서 300m를 더 나아갑니다. 마침내 항구 바깥에 있는 도로와 인도 사이의 맨홀 뚜껑에 이르게 되는데, 배수관로 기어가서 그 끝이 여기입니까? 맨홀 뚜껑입니다. 드디어 이 맨홀 뚜껑을 열고 지상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마치 첩보물을 방불케 하죠. 예. 사실 맨홀 뚜껑은 작업을 위해서 사람들이 오갈 수 있도록 만들어둔 장비인데 그 장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한 셈이 되죠. 그런데 심지어 이 두 사람이 이 맨홀 뚜껑 안쪽에 기존에 자신들이 입고 있던 옷을 버려둡니다. 예. 그리고 물에 젖지 않게 비닐봉지에 싸둔 새로운 옷을 입고 지상으로 올라오게 되는데, 기존에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지상으로 올라온다면 자신들의 신원이 발각될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와, 아니 간첩입니까 뭡니까? 잠시 후에 정체 한번 밝혀보기로 하고 맨홀을 통해서 나왔다는 건데, 그 말씀은 지금 사전에 갈아입을 옷을 준비하고 자신의 옷은 버리는 치밀한 작전을 미리 세놨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충격적인데요. 자, 포착된 장면이 여기서 한 장면 더 있습니다. 그들의 종착지가 어디일지도 궁금합니다. 1명, 2명, 3명? 어디론가 걸어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배수관로 안에서 갈아입은 옷이 바로 저 옷이었군요. 그런데 뭔가 이상합니다. 변호사님, 분명 외국인 2명이 아까 배에서 탈출했는데 어째서 한 사람이 더 있는 겁니까? 외국인 2명이 맨홀 뚜껑을 열고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으려고 했는데 외진 곳이다 보니 택시가 안 잡힙니다. 그러니까 도심 방향으로 1시간 정도를 걸어가서 겨우 택시를 잡아 탑승하게 되는데, 택시를 타고 공동 어시장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리 연락을 취해둔 조력자를 만납니다. 이러한 행동, 조력자 없이 쉽게 감행하기 어렵겠죠. 예. 탈출한 두 사람과 조력자 3사람이 택시를 타고 이제는 경주시로 향하게 됩니다. 감천항에서 경주시로 가요? 경주시로 향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좀 정리해 볼게요. 어선에서 20분간 수영해서 지하 배수관로로 갔고, 배수관로에서 지하에서 환복을 하고 맨홀을 통해서 지상 밖으로 빠져나오고, 1시간 도보로 이동한 후에 택시를 타고 공동 어시장으로 가고 조력자를 만나고 택시로 탑승을 해서 경주까지 갔다는 건데, 공동 어시장까지 왜 도보로 간 거죠? 택시가 잡히지 않기 때문에 당장 자신들을 감출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데 택시가 잡히지 않으니까 결국은 걸어서 갈 수밖에 없었고, 그곳에서 겨우 택시를 탑승하고 연락을 취해준 조력자를 만나서 또다시 택시를 타고 자신들이 취하고자 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경주시로 향하게 된 것이죠. 아니, 그러면 지금 입고 있는 저 옷 있잖아요. 네네. 갈아입은 옷, 네네. 외국인들이. 그 갈아입은 옷은 뭐 조력자가 준비해 뒀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그럴 가능성도 있고요. 저 옷을 보면 평상복입니다. 예. 누구나 흔히 입을 수 있는 옷이기 때문에 지나가는 행인이겠거니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자신들이 기존에 입고 있던 옷을 입으면 저 사람들의 신분이 드러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추적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동 경로와 작업복, 옷, 모든 정황들을 준비해두고 이 탈출을 감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잠시 후에 이들의 정체도 한번 밝혀볼 텐데, 자, 궁금합니다. 의문입니다. 어떻게 그 루트를 짤 수 있었던 것인지, 배수로를 통해서 맨홀을 열고 그 안에서 옷을 갈아입고, 이 계획이 너무나도 치밀하잖아요. 그렇죠. 이 계획은 사실 유사한 다른 무단 이탈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무단 이탈 사례의 공범들과 동양이었던 이들 사람들이 그 경로를 미리 파악해 둔 채, 그리고 자신들이 탈출한 이후에 은신초도 조력자를 통해 확보해 둔 상태에서 치밀한 계획하에 탈출을 감행하고 그 이후에 목적 달성을 위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들 어떻게 됐는지 그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결국 걸리고만 작전, 수사하면 다 나와. 베트남 선원들이 경북 간포함 영덕항에서 어선에 취업을 시도하고, 지난 9일 미리국 이틀 만에 결국 이들이 체포가 됐다. 이민 특수조사대는 추가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자, 박성민 변호사님, 이들의 정체와 이들의 목적, 이 뭡니까? 뭐였습니까? 바로 밀입국을 시도한 베트남 선원들입니다. 이 2명이 우리나라에서 취업해 일을 할 목적으로 무단 이탈의 밀입국을 시도한 것인데, 실제로 2명 중 1명은 경북 간포항에서, 다른 1명은 경북 영덕항에서 어선에 취업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각 지역 CCTV의 감시망을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수사기관이 CCTV 분석을 통해서 사건 발생 이틀 만에 이들을 검거하게 되는데, 검거 당시에 이들은 취업하려고 했던 지역의 베트남 전용 숙소에 은신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감천항에서는 지난 7월에도 베트남 선원 4명이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쳐서 미립국한 사례가 있습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사기관은 그 당시 4명 중 2명이 이번 사건의 2명과 동향이었기 때문에 아하. 서로 미립국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립국 정보를 충분히 공유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첩보물을 방불케 하는 상당히 과감하고도 치밀한 잠입이 가능했던 것이죠. 아니 스파이나 간첩 아니었어요? 전 스파인 줄 알았어요. 스파이나 지금까지. 간첩이 아니라 밀입국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비자 없이 취업하려는 베트남 선원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실제로 형사 출신이시니까 베트남 우리 저 선원들이 이렇게 첩보 영화를 찍을 정도의 작전까지 써가면서 대한민국에 미입국 할 정도로 가치가 있는 겁니까 이들한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이 베트남 출신 국민들에게 상당히 일을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또 밀입국을 해서 적발돼서 처벌받는다고 하더라도 그 처벌 수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외국인이다 보니 단순 추방에 그치고 구속됐다고 하더라도 구속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기 때문에 밀입국을 해서 취업을 한 다음에 돈을 벌어 그로 인해 취득한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밀입국이 충분히 가치가 있다는 판단을 지금도 하고 있고 그 방식이 상당히 교묘하게 발전해 나가고 있고 이제는 첩보물을 방불케 하는 밀입국 방식까지 개발된 상황이죠. 예, 걱정은 좀 이렇게 짠한 면도 있긴 한데 어쨌든 불법이니까 엄단해야 되는데 걱정 하나는 있어요. 코로나19 때문에 혹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취업해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코로나19 옮길까 봐. 네네네. 유사한 사례가 반복된다면 관계 당국도 더 이상 병명을 할 수가 없겠죠. 이제는 보안망을 촘촘히 짜야 되는데 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코로나19 사태입니다. 기후가 아닙니다. 이 감천항에서 최근 입항한 러시아 선박들에서 16명의 확진자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럼요. 미립국한 외국인을 만약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라면 또 다른 감염의 진원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방역을 위해서라도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촘촘한 보안망을 짜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냥 안보를 위해서도 좀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나쁜 목적 먹고 이렇게 들어오면 큰일 나는 거니까요. 그렇습니다. 자, 형사 출신 박승배 변호사와 함께 사건 파헤쳐봤습니다. 박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모두 다 보도해드렸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인터넷 라이브 방송 라방 24말로에서는요. 청와대의 CCTV와 출입동선 자료 제출 거부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김영주 전 의원과 이재명 부장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볼 테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들은 내일 아침 9시 15분에 더욱더 풍성한 소식 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